LNG선 기술 좀 제발 알려달라. 한국에게 간절한 부탁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50년간 전 세계 LNG선의 80%를 만들던 일본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냐며 코웃음 치던 그 일본이요. 근데요, 세계 1위였던 일본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LNG선을 단 한 척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가스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는 못 만들어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50년 쌓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국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이 왜 한국에 굴욕적인 부탁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한국조선이 어떻게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일 위가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본이 한국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이 소식, 사실 일본 경제지 니케이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세계 최고였던 나라가 자존심을 다접고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느끼시려면요, 도대체 이 LNG선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LNG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바다 위에 띄운 거대한 냉동 탱크예요. 배 안에 영하 163도짜리 액화천연가스를 가득 싣고 다니거든요.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이 보통 영하 20도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배가 다루는 건 그것보다도 8배 가까이 더 차가운 세계예요. 이 정도 추위 앞에서는 단단하기로 소문난 강철마저 유리처럼 쨍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큰 배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걸린 기술 덩어리인 거죠. 실제로 1944년에는 미국에서 액화가스 탱크가 폭발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도시의 한 블록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LNG선은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기술을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 시절 일본은 둥근 알루미늄 공처럼 생긴 탱크를 배에 얹는 모스형이라는 방식으로요, 전 세계 LNG선의 약 80%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LNG선 하면 그냥 일본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요.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무조건 일본에 가서 배를 주문해야 했으니까요, 값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대로 따라야 했죠. 기술을 가진 쪽이 모든 걸 정하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시절 한국은요, 이 그림 안에 아예 끼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하면 돌아오는 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거 싸구려잖아. 부끄럽지만 그게 그 시절의 솔직한 분위기였어요.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이제 막 세계 시장에 겨우 명함을 내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LNG선이란요, 세계 시장은 한국을 아예 경쟁자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5년, 한국이 처음으로 멤브레인 방식의 LNG선 한 척을 바다에 띄웁니다. 이름은 한진평테코, 한국 손으로 만든 첫 LNG선이었죠. 솔직히 일본이 쥔 80% 앞에서는 점 하나 겨우 찍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배 뒤에는 진짜 중요한 결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선택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일본 배를 사다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했거든요. 이미 검증도 다 끝났고 사고 날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가스공사는 일부러 그 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국산 LNG선을 굳이 국제 경쟁 무대에 세워서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고 밀어붙인 거예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술만큼은 우리 안에 남기겠다는 결단이었죠. 한 척을 외국에서 사오면 그날 하루는 편하겠지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 결국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배는 남아도 기술은 끝까지 남의 것인 거죠. 가스공사는 바로 그 함정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두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슨 LNG선을 만드냐? 그냥 일본에서 사다 쓰면 될걸. 이런 말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세계의 80%를 쥔 일본을 상대로 이제 막 첫 배 한 척 띄운 나라가 덤빈다.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웃음을 다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곳에서 조용히 자기들만의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비웃음을 다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골랐거든요. 바로 멤브레인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쓰던 방식은 둥근 알루미늄 공을 배의 통째로 얹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국이 택한 멤브레인은 화물칸 자체를 각진 상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요. 그 안쪽 벽에 아주 얇은 금속 막을 쫙 둘러서 가스를 가두는 방식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네모난 도시락통에 둥근 통조림 캔을 하나 넣는다고 말이죠. 캔은 둥그니까 네모난 통에 내 귀퉁이가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에 딱 맞는 네모난 반찬통을 넣으면요. 구석 빈틈까지 아주 알뜰하게 다 채워지죠. 일본의 둥근 공이 통조림 캔이라면 한국의 멤브레인은 딱 맞는 네모 반찬통인 겁니다. 같은 배에 더 많은 가스를 더 알뜰하게 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다 위를 오가는 배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한 번에 더 많이 실을수록 이득이잖아요. 그러니 배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멤브레인 방식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금속막이 얼마나 얇냐면 거의 종이 한 장 수준이거든요. 인바라고 불리는 이 특수한 합금을 영하 163도에서도 찢어지지 않게 다뤄야 했죠. 그 얇디 얇은 막을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용접해야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장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요. 이 손기술만큼은 하루아침에 베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절대 못 넘는 성벽 같은 거였죠. 기술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설계도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도 손끝에 밴 감각만큼은 절대 못 베끼거든요. 한국은 바로 그 베낄 수 없는 영역에 묵묵히 사람을 갈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남들은 위기라며 벌벌 떨던 순간을 기회로 바꿉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어요. 온 나라가 휘청이고 배주문은 뚝 끊기고 선박값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다들 곡소리를 내던 바로 그때 한국 조선소들은 오히려 이를 악물고 원가 수준의 헐값에도 배를 닥치는 대로 따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배를 만들 기회 자체를 쥐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장사였으니까요. 근데 한국 조선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만 버텨내면 그 경험과 기술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쌓인다는 걸요. 남들이 다 멈춰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배를 만들며 손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 국민이 장롱 속 금까지 모으던 그 악착 같던 시절 말이죠. 근데 그 사이 일본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자기들이 50년간 잘해온 둥근 공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이미 세계 80%를 쥐고 있었으니 굳이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자신감이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세계 시장이 점점 더 알뜰한 멤브레인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한국이 묵묵히 갈고 닦던 그 방식이 어느새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에 없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살벌한 내부 경쟁이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이 세 회사가 한치도 안 지려고 서로 죽기 살기로 맞붙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골목에 칼국수집이 세 개가 딱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옆집이 면을 더 쫄깃하게 뽑으면 우리 집은 국물을 더 진하게 우려내고요. 앞집이 값을 내리면 우리 집은 양을 더 푸짐하게 퍼주는 거죠. 이 세 집이 매일같이 경쟁하니까 그 골목 칼국수 맛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본은 회사들끼리 사이좋게 순번을 나누어 먹었고요. 한국은 이렇게 한 골목 안에서 서로를 끝없이 채찍질했어요. 그 살벌함이 오히려 기술을 무섭게 끌어올린 겁니다. 반대로 일본은요, 이미 다 가진 입장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이를 악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격차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진짜로 만들어낸 건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쇳가루 날리는 새벽 현장이었어요. 아직 해도 안 뜬 깜깜한 시간.
거대한 탱크 안에 들어가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 얇은 막을 한 줄 한 줄 용접하던 사람들. 단열재 두께를 1mm라도 줄여보겠다고 몇 년을 그 문제 하나에만 매달린 연구원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묵묵한 손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일본과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름엔 탱크 안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되고요. 겨울엔 손끝이 떨어져 나갈 듯 시린 냉동고가 됐어요. 그 안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막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붙이는 일.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슬슬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LNG선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에 실은 가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저절로 증발해버리거든요. 이 새어나가는 가스를 얼마나 붙잡아 두느냐가 곧 그 배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증발하는 가스를 거의 없는 수준까지 틀어막는 데 성공해요. 세계가 요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아주 조용히 맞춰낸 겁니다. 가스가 한 방울이라도 덜 새면 그만큼 손님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한국 배가 더 알뜰하고 더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까지 세상은 이걸 잘 몰랐어요. 여전히 LNG선 하면 다들 일본부터 떠올리던 시절이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터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되는 LNG선. 이 배들을 한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 잡아도 약 70%, 많게 보면 90%에 가까운 물량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선 10척 가운데 7척, 많게는 9척이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로운 고급 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인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 일본은요? 50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일본은요?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LNG선을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80%를 쥐고 한국을 비웃던 나라가요. 이제는 단 한 척도 못 만드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입장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한 분야의 1등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일은 산업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앞선 정도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가스 부자 나라 카타르의 초대형 주문이었어요. 이 카타르가 한 번에 LNG선 17척을 한국에 통째로 맡깁니다. 그 계약 금액이 무려 약 5조 2,511억 원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곳을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이 배 주문 한 건에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 어렵다는 LNG선을 그것도 한 번에 17척이나 믿고 맡긴다는 건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가 그만큼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대형 계약이 한두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의 큰 손들이 줄을 서서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잡으려 하고 있거든요. 몇 년치 일감이 이미 가득 차 있을 정도예요. 세계가 그만큼 한국 배라면 줄을 서서 기다릴만 하다고 믿는다는 뜻이죠. 한 글로벌 투자은행 보고서는 이 흐름을 두고 한국이 LNG선 시장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세계 시장이 이제 한국을 그냥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자존심 강하던 일본이 결국 움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기술을 좀 알려달라며 손을 내민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쪽에도 한국 쪽에도 양쪽으로 다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고요. 50년을 호령하던 1등이 자존심을 접고 후발주자에게 손을 내민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짐작이 가시죠?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사실이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한국이 배를 좀 잘 만들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온 세계가 따르던 일본의 방식, 그 표준 자체를 한국이 갈아치운 거예요. 이미 짜인 판 위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 판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세상을 따라가던 나라가 어느새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역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일러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화려한 1위라는 간판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려한 1위라는 간판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LNG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요, 어디론가 꼬박꼬박 큰 돈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바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물칸 안에 얇은 막을 두르는 그 멤브레인 기술, 이 핵심 설계의 특허를 바로 이 프랑스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멤브레인 화물창 설계의 약 95%를 이 한 회사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핵심 설계도의 임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요, 그 배의 핵심 설계도만큼은 프랑스 것을 빌려 써야 했던 거죠. 마치 내 손으로 내 집을 다 지었는데 설계도 사용료만큼은 평생 남에게 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거냐면요, 배 한 척 값의 약 5%, 금액으로는 한 척당 대략 1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로열티로 프랑스에 꼬박꼬박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빠져나간 돈을 다 합치면 7조 4,097억 원, 여기에 앞으로 나갈 돈까지 더하면 1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배는 우리가 땀 흘려 만드는데 정작 알짜배기 돈은 남이 챙겨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1등이라고 박수받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돈은 외국 통장으로 줄줄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어요. 이 프랑스 회사가 필요도 없는 걸 끼워 팔거나 특허 분쟁이 생기면 계약을 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한 게 갑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과징금 125억 원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기술의 목줄은 남의 손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종속은 한국조선 전체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깊은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근데 한국이 누굽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사슬을 우리 손으로 끊어보겠다며 직접 한국형 화물창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 첫 도전의 이름이 바로 KC1이었어요. 근데 이 첫 도전은 안타깝게도 쓴맛을 봅니다. 화물창 안쪽에 차가운 점이 생기는 이른바 콜드스폿 결함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좌초하고 말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그 차가운 결함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좌절도 깊었어요. 이 일을 두고 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요. 법정에서는 2026년 1월 1심에서 약 2,996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다툼이 더 남아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서 그냥 포기했다면 한 번의 실패로 끝났겠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다시 일어섭니다. 한 번 크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뼈아픈 실패를 발판 삼아 후속 모델인 KC2C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 드디어 이 한국형 화물창을 7,500세제곱미터급 소형 LNG선에 처음으로 실어서 통영에서 제주까지 가는 첫 상업 운항에 성공합니다. 레이저로 막을 빠르게 용접하는 로봇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회사 측은 이 한국형 화물창을 쓰면 프랑스에 내던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어요. 30년간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을 드디어 우리 손으로 끊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남이 쥐고 있던 그 열쇠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 깎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멤브레인 기술이 LNG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하의 차가운 액체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이 기술은요, 앞으로 다가올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실어 나르는 친환경 운반선에도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공통의 기반 기술이거든요.
한 우물을 깊게 판 기술이 전혀 다른 우물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쥔 1위는 그냥 한 분야의 1위가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친환경 배시대의 주도권까지 미리 쥐는 자리였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먼저 무섭게 따라오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를 5곳까지 늘렸어요. 홍콩의 한 유력 매체는 중국이 두세 해 안에 한국을 바짝 따라붙을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가격도 한국보다 한 자릿수 퍼센트, 그러니까 세서 8%가량 싸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의 초대형 배 가운데 큐맥스라고 불리는 가장 큰 배들은 중국의 후둥중화라는 곳이 꽤 많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여기에 더해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쯤 되면 배가 너무 많이 풀려서 공급이 넘칠 수 있다고 봤거든요. LNG 한 곳에만 너무 기대고 있는 게 약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형 화물창도 아직은 작은 배에만 적용된 단계예요. 진짜 큰 배에 쓰려면 2028년 실증을 거쳐서 2030년은 돼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사슬을 완전히 끊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있어요. 까다롭고 비싼 고급 LNG선에서만큼은 기술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한국이 한참 앞서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배 한 척만 잘못돼도 그동안 쌓은 신뢰가 통째로 무너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조 원을 맡기는 화주들은 결국 검증된 한국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값이 조금 싸다고 함부로 모험을 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0년간 세계 80%를 쥐고 한국을 비웃던 일본. 그 일본이 지금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기술을 알려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1995년 모두가 싸구려라며 비웃던 그 첫 한 척, 한진평택호를 그때 그냥 포기했더라면요. KC1이 좌초하던 그 캄캄한 밤, 거기서 모두가 손을 놓아버렸더라면요. 지금 한국은 일본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줄 자격조차 없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역전을 만든 건 화려한 회의실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안 뜬 새벽, 쇳가루 날리는 탱크 안에서요. 곱은 손을 불어가며 얇은 막을 한 줄 한 줄 용접하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어요. 숱한 비웃음과 좌절을 묵묵히 견뎌낸 바로 그 사람들이요. 오늘 일본이 숙인 그 고개는요, 어떤 대단한 협상가 앞에 숙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수십 년의 묵묵한 손길 앞에 숙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고개 숙임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버텨낸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인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의 바다가 LNG였다면요.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바다는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실어 나르는 친환경 배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처음부터 그 키를 쥐고 판을 이끌어가려 하고 있어요. 남의 설계도를 빌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설계도를 내주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비웃음을 실력으로 갚는데 꼬박 한 세대가 걸린 셈입니다. 혹시 다음에 뉴스에서 거대한 LNG선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보시거든요. 그 차가운 강철 덩어리 안에 수십 년 묵묵히 쌓인 누군가의 곱은 손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르치는 쪽에 서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을 한국이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형 화물창을 단 대형선의 진짜 승부는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